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이름은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재활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허리 보조기가 아직도 어색해서 걸음도 느리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허리가 뻐근해서 숨을 멈추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아이고, 교통사고 크게 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이 대신 맞았어야 할 사고를 제가 대신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들어온 제 산재 보상금 몇 억을 제 남편은 다른 여자 꽃집 차려주는 데 썼습니다. 제 친정엄마 심장 수술비는 한 푼도 안 쓰고요. 믿기십니까? 저는 그 돈이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산재 신청은 복잡하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 말만 믿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봉투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한 줄. 지급 계좌받기 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구나. 그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나중에는 그냥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이런 인간이랑 30해를 살았구나. 지금 제 목표는 간단합니다. 남편을 빈손으로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전부 제 손으로 챙기는 것. 오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 아닙니다. 배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인생이 어디 처음부터 불행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26살이던 해 친구 결혼식장에서 남편 박기태를 처음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말투가 아주 부드럽고 자신감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묘하게 믿음 가는 타입이었습니다. 식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그 남자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제가 결혼식 끝날 때까지 에스코트해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살랑거려 버린 제가 바보 같기도 한데 그땐 설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날 기태가 제 번호를 물어보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막 비추던 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 씨, 어제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의 기태는 사람이 아니라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일할 때는 땀에 젖은 작업복이 어찌나 멋있던지 정말 이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죠. 기태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평생 지켜줄게. 나만 믿어. 제가 퇴근할 때 공장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데리러 오고 장마철에 비 맞으면서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던 그 모습,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그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기태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내가 울 일 없는 인생 만들어줄 거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결혼 초반에 우리가 살던 집은 단칸방 반지하였습니다. 비만 오면 습기 냄새 올라오고 벽지에 곰팡이가 번져서 손톱으로 긁어 떨어뜨리면 새까만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집.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문 열면 벌레가 튀어나올까봐 항상 불 켜고 조심조심 들어가던 집. 그래도요, 둘이서 손잡고 라면 한 끼 끓여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둘이 서로 품 안에 껴안고
입김 불어가며 잠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태가 제 이마에 손 얹고 속삭였어요. 정수가 우리 진짜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 아파트도 가고 애들도 키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될 거다. 저는 그 말을 온 힘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참 한순간이더군요. 기태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고 용접 일을 그만두고 대리운전과 택배 일을 전전하면서부터 그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보면 웃었고 힘들어도 제 손부터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먼저 나오는 건 웃음이 아니라 긴 한숨이었습니다. 기태야,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 제가 물으면 예전엔 아이 괜찮다 하면서 웃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대답 대신 리모컨만 더 세게 눌렀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집중해야 돼.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대리운전 끝나고 들어온 기태가 신발도 안 벗은 채 현관에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친구들은 다들 자리 잡고 사는데 나는 뭐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기태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더 안아주고 싶었고요. 여보,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기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몰라. 나처럼 무너진 남자 마음, 넌 절대 몰라. 그때부터였습니다. 기태는 자주 화를 내기 시작했고 말투는 날선 칼날처럼 바뀌었고 집안 공기는 점점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아오면 공과금 내고 엄마 약값 보내고 쌀 사고 반찬 양념 사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태는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대체 어디다 쓰라고? 내가 벌어온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건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 때문에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남들 앞에서 기태는 여전히 아내 사랑하는 멋진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제 팔짱을 끼고 말했죠. 우리 집은 정수기가 기둥이야. 내가 진짜 복 받은 거지.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또 흔들렸습니다. 아, 그래도 기태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기태의 가면을 30년 가까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가면 뒤에 배신을 준비하는 얼굴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걸요. 그 가면을 박살낸 사건이 바로 2024년 7월 2일 비 오던 화요일의 사고였습니다. 그날 저는 공장 식당에서 반찬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쌀뜨물과 국물, 기름기가 뒤섞인 물이 스텐 바닥에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지만 그게 윤기가 아니라 미끄러움의 반짝임이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휴, 이것만 버리면 끝이다. 마지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다가 발바닥이 쓱하고 미끄러지는 순간 시간이 찢어지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 안 돼. 머리부터 떨어지면 안 돼. 순간 몸을 비틀어 허리 쪽으로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딱딱한 바닥이 제 등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에서는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허리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전기 같은 통증이 번개처럼 번져 내려갔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119 불러. 빨리 119.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제 귀엔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움직이려 했는데 허리 아래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허리, 허리, 허리.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차가 흔들릴 때마다 허리에 박힌 통증이 같이 출렁였고 그때마다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가 아프면 우리 집은 어떡하지? 응급실에서 MRI,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허리 4번, 5번 디스크가 파열됐습니다. 기존의 퇴행성도 많이 진행돼 있었고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그동안 통증 있으셨죠? 네, 오래 서 있으면 항상 찌릿찌릿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게 다 신호였습니다. 근데 오늘 미끄러지면서 그동안 버티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 옆에서 과장님이 산재 가능성 이야기를 꺼냈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재 신청 한번 해보시죠. 요양 승인 나면 치료비, 재활비 지원됩니다.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때 저는 산재가 뭔지보다 이제 일은 다시 할 수 있을까, 엄마 심장 수술비는 어떻게 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기태가 병원에 들어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괜찮아? 걱정보다는 짜증 섞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끄러졌어. 허리가 터졌다네. 제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기태는 의사 말보다 이런 걸 먼저 물었습니다. 산재는? 산재된대?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야, 아니야?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돈 이야기로 들어가는 속도가.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대신 처리하겠다고 하시네요. 여기 몇 군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기태가 볼펜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익숙하니까. 당신은 그냥 이름만 쓰면 돼. 괜히 읽어봤자 모르잖아. 산재 신청서, 보상금 수령동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페이지마다 제 이름을 쓰는 칸이 빼곡했습니다. 근로자 서명 이정숙, 보상금 수령동의 이정숙. 여기, 그리고 여기. 아, 여기 밑에도 또. 기태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게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과 앞으로 다가올 수술 걱정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서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을 꾹꾹 찍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그때 기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 있는 게 좋은 거야. 당신 혼자였으면 이 복잡한 거 하나도 못했을걸? 그 말이 그 순간엔 참 고맙게도 들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남편이 있지.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저는 제 몸값이 적힌 종이를 제 손으로 허락해가며 남편 손에 건넸습니다. 수술 날짜는 7월 18일로 잡혔습니다. 전신 마취, 수술 시간 3시간. 수술 전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몸은 좀 어떠냐? 엄마 괜찮아. 허리 수술만 잘 되면 된다네. 엄마는 심장은 좀 어때? 엄마는 늘 그렇듯 자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에이, 나는 뭐 나이는 못 속이지.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 다음에 또 상태 안 좋아지면 스텐트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스텐트?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 전에 한번 넣을 때 700 들었지. 이번엔 800은 각오하라고 하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0.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돈, 우리 부부 통장엔 항상 1,200 남기기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나 산재 보상금 나온다잖아. 그거 들어오면 엄마 수술비 내가 어떻게든 할게. 엄마는 늘 하던 말로 돌려 말했습니다. 야야, 됐다. 너나 몸이나 잘 추스려라. 나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만데 언제쯤 들어올까? 엄마 수술 제때 할 수 있을까? 그때의 저는 순수하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 허리값이 엄마 심장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품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디스크 제거도 잘 됐고 나사 박은 것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의사 말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제 앞으로 도착한 우편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급 예정 통지서, 거기에 적힌 글자들. 산재 보상금 1차 지급액 3,500만 원. 지급 계좌 받기 태.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 먼저 부서진 건 허리가 아니라 제 믿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남편 손에 들려 은행 창구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도요. 며칠 후 서울에서 화물 운전하는 오빠 정우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몸은 좀 어떠냐? 응, 아직 많이 아파. 근데 산재 보상금 들어왔대. 이제 엄마 수술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빠가 묻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데? 통보서엔 3,500 먼저 들어온다고 써 있더라. 나중에 추가로 더 나온대. 그래. 근데 통장 확인은 했냐? 기태가 다 알아서 했다니까. 수술 전날 서류도 다 챙겨줬어. 내가 볼 것도 없다네. 오빠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한 번도 제가 직접 통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가계부도 인터넷 뱅킹도 기태가 다 쥐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은행 1층에 있더라. 허리 보조기를 둘러매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빠와 함께 1층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산재 보상금 들어온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제 이름 이정숙입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보다가 조금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 큰 금액 들어온 기록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해당 보상금은 다른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혹시 지급 계좌명이 알 수 있습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프린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급 계좌 받기 태.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제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기태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기태야, 보상금 내 통장으로 들어갔다더라. 기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리했어. 왜? 내 계좌로 안 왔어? 당신 병원에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뭘 알아?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그래도 내 이름으로 온 돈인데. 기태는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아니냐?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그 말 결혼 초엔 참 달콤하게 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기태야, 엄마 수술비 좀 도와줘. 급해. 그 말을 꺼내자 기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 돈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계획? 무슨 계획인데? 됐어. 어차피 말해도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정수가 생각 좀 해봐.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 큰 돈 맡기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오빠가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꽃집 간판 사진, 플라워 라운지 윤서영. 간판 옆에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남자 하나. 박기태, 제 남편이었습니다. 오빠, 기태 저기 왜 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추적해봤다. 산재 보상금 들어오고 하루 만에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가게 명에 윤서영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돼 있다. 그 순간 머리에 피가 확 쏠리더군요. 기태가 도와주는 줄 알았던 모든 순간이 이 여자의 꽃집 차리려고 나를 속이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재활 보조기를 차고 오빠와 함께 그 꽃집 앞에 섰습니다. 플라워 라운지 윤서영. 예쁜 글씨, 예쁜 색, 예쁜 꽃. 간판은 참 곱더군요. 오빠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녹음 켜라.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꽃향기와 음악이 흘렀습니다. 어서 오세. 하얀 원피스에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밝게 웃으며 나오다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윤서영 씨 맞죠? 예, 그런데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박기태 아내 이정숙 씨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가게 기태 돈으로 차린 거 맞습니까? 서영이라는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기태 오빠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서류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 준비 중인 사람이 아내가 허리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동안 산재 보상금 빼돌려서 다른 여자 꽃집 차려줬다는 말입니까? 서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 돈이 그쪽 돈인 줄도. 그때 가게 안쪽 커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 줄장미 어디? 커튼이 젖혀지고 회색 티셔츠를 입은 기태 얼굴이 훅 튀어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수? 여기가 어떻게? 내가 만든 데니까 와봤지. 내 허리값으로 만든 꽃집. 기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수가. 오해야, 이건 그냥. 그 순간 오빠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기태가 윤서영에게 보낸 문자들이 캡처돼 있었습니다. 가게만 안정되면 정숙이랑 정리하자. 그 여자 불쌍한 척만 한다. 수술 끝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바로 끝내자. 서영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 기태 오빠, 이게 다 뭐야? 기태는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쳤습니다. 누가 남의 폰을 맘대로.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다 녹음 중이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녹음? 제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하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정리할 거야. 그날 꽃집에서의 난리는 경찰차 불빛으로 끝이 났습니다. 산재 보상금 횡령, 폭행 협박,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과 함께 기태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기태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정수가, 나 진짜 잘할게. 제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법정의 날, 판사는 말했습니다. 박기태 씨, 배우자가 일터에서 다쳐 산재 요양 중일 때 그 보상금을 빼돌려 제3자 명의의 꽃집을 차렸습니다. 또한 배우자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요. 판결은 이랬습니다. 산재 보상금 전액 반환, 불법 사용 금액 8천여만 원 변상, 위자료 7천만 원 지급, 이혼 조정 성립.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배우자의 아픔을 이용해 돈과 사람을 동시에 배신한 행위는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법원 밖으로 나와 보조기를 하고 서 있는데 바람이 참 차갑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내 동생.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손으로 만들 거야. 그 후 저는 재활 치료를 이어가며 작은 상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상가에 제가 걸어올린 간판 이름은 이겁니다. 다시 봄 반찬가게, 정성 담은 집밥, 따뜻한 이야기. 다시 봄, 다시 피어나는 봄. 내 인생도 다시 피어나자는 뜻으로 제가 직접 정한 이름입니다. 첫 오픈날 공장 식당 과장님이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단체로 반찬을 사주셨습니다. 정숙 씨, 이제는 여기서 당신 이름 걸고 사는 겁니다. 그 말에 울컥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시래기 된장국, 엄마가 늘 해주던 그대로의 반찬들을 제 손으로 만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문틈에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전해주고 간 봉투 안에는 엄마의 손글씨가 담긴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딸, 이정숙.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사랑한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나는 괜찮다 하시던 그 엄마가 속으로는 내 걱정을 하면서 이 편지를 남겨놓으셨겠지요. 기태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동네 사람에게 들었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일도 제대로 못 구해서 일용직 나가고 술에 절어 지낸답니다. 가끔 혼자 앉아서 정수기만 아니었어도 라고 중얼거리며 운대.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슬픔? 분노? 연민? 솔직히 말해서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완전히 찢어낸 페이지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은 그 사람 몫이다. 나는 나의 봄을 살면 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봄 반찬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반찬 다 준비돼 있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기댄 채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얼어붙어도 다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어디선가 저처럼 울고 있는 어떤 분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